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운영 일정과 쟁점 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마무리 후 지도부 회의를 재개한 국민의힘 소식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 진상조사단을 본격 가동한 민주당의 상황 등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모의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에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곳곳에 암초가 여전합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 테이블에 함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가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창창한 젊은이가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타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경우에는 이 문제도 또 지도부에서 결국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간호법의 후속 대응 방안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 후 의료 현장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야당은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 방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가 의사 일정엔 합의했지만 간호법에 이어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두고도 입장차가 첨예해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의장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어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 소위를 구성해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금융당국의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강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통로가 된 차액 결제 거래 CFD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여야가 일제히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여야는 차액 결제 거래 CFD 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해 개인 전문 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겁니다. CFD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거금을 넣으면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입하고 이후 차익만 정산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CFD에 개인들의 투자가 급증해 제도를 보완했지만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FD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거래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믿고 계좌 개설을 해주고 자금을 맡기게 됐다.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의 모습하고는 매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증권사발 대포 통장입니다. 이런 빌려주고 일종의 신용공여죠. 대출해 주는 거죠. 그게 미흡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그 받아들이고요. 그 지금 CFD와 관련돼 갖고 그 계좌 수가 3,400개가 있는데 일단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융위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 등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한 2단계 법안을 추진해 기본법을 완성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2단계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근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과 같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이게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또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결정 시기와 관련한 질의에 내일 한국전력의 자구노력 비상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자구책 마련 이후 전기요금이 확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오늘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는 첨단 전략산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조치법 등 모두 13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여야 의원들의 오염수와 관련한 질의에 처리수로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가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청년 정치인이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며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김남국 의원의 수사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문필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린 지 하루 만에 첫 회의를 여는 등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수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며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민생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챗 GPT 시대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과학기술 발전은 피할 수 없다며 챗 GPT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발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김농길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국토위가 다음 주 화요일인 16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이 법안 처리 날짜를 못 박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안 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지금 현재 이견을 좀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국토위에서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데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그 회동에서는 선거제 개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조를 촉구를 했네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이 문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현재 정개특위에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절차들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각 당에서 내년 총선을 책임질 지도부이기 때문에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김 의장은 선거제 이 개편안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하는데 여야가 좀 소통을 잘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 또 전원위 소위도 조속히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가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안을 이제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본회의 의결 또 정개특위 확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면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실언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리스크가 수습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윤리위가 열렸고 4시간 가까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3개월 각각 이제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폄훼, 정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 통일 발언 등이 이제 문제가 됐고 태 전 최고위원은 4.3 발언, 또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 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민심과 동떨어진 이 언행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이 당 윤리위의 지적은 같았는데요. 이 징계 수위가 좀 달라진 데는 태 전 최고위원은 이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던 여부가 이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사람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이제 엇갈리게 됐는데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내년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됐고요. 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공천 가능성의 불씨를 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직을 2달 만에 내놓게 됐고 또 징계까지 받으면서 일단 정치적 치명상은 입게 됐습니다. 네, 결과를 좀 놓고 보면요. 예상을 했던 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
사퇴했던 태영호 전 최고위원과 그렇지 않은 김재원 최고위원 그 징계 수위가 달랐는데 아니 김 최고위원은 왜 그 사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또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더라도 이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김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 김 최고위원이 만약 윤리위 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서 총선 가능성에 이제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해도 불명예 퇴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이 힘들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게감 또 불명예 퇴진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태 전 최고위원도 거듭 사죄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두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 열린 첫 최고위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까지 살펴봤고 이번엔 그 민주당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이렇게 겹악재 속에서 민주당이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그 총선이 1년도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여야에서 리스크 관리 또 쇄신, 개선, 혁신에 대한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14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신뢰 회복 방안을 주제로 쇄신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례적으로 날짜가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정해졌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토론이 뜨거워진다면 이제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쇄신 의원총회는 박강원 원내대표의 의지인데요. 박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당시에 밤새 토론을 해서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국민들께 보고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현재 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쇄신 의원총회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내 지도부의 사전 설문조사를 보니 그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이라 또 국회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또는 출당 기준에 대한 질문 등이 이제 있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또 기득권 폐지 방안이라든지 뭐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쇄신 의원총회에 더해서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혁신 방안 또 당 쇄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1박 2일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쇄신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난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에 후속 절차 진행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나흘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마친 전원위원회. 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선 전원위가 막을 내린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여야는 전원위 이후에 후속 논의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지만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소위 구성에 대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공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여야가 전원위 소위를 통해서 선거법안을 이제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본회의 의결 또 정개특위 확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 소위 구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소위 구성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 소위 구성보다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대로 단일안을 협의해서 도출을 하고 그게 정개특위를 거치고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돼서 의결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민주당은 전원희 소위가 단일안을 마련해 정개특위로 넘기자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소위 구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좀 논의를 해서 이 전원위원회 결과를 이제 정개특위에 넘기는 그 절차와 과정을 좀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인데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원희 소위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인 것과 또 5천 명에 대한 조사는 일단은 그냥 팩트대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의원 300명 전원을 상대로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설문 문항에는 전원희 토론 내용이 반영됐으며 이번 주 중에 설문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에는 설문 결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연가 등을 내고 전국적으로 열리는 간호법 저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권 집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 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한강을 훼손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대관람차와 제2세종문화회관 설치 등 대형 토건 사업으로 서울 시민과 미래 세대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지난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다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짜깁기 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홍잘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두고 이 같은 평가가 나온 건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이렇듯 다름 아닌 야당 대표 앞에서 여당 소속의 전 상임 고문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진 건데요. 지금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야당 당대표 앞에서 자기가 소속한 걸 비하하는 거잖아요. 본인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거예요.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밖에 나가 집안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기 좋게 이용만 당한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나라도 야당 대표를 따뜻하게 맞아줘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족은 팩트라면서 논란의 발언을 재차 못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오겠다는 사람 오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정치력을 부족하다는 게 진짜 나쁜 놈하고도 만나야 되고 사기꾼하고도 만나야 되고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법령만 해가지고 솔직담백하고 이중성 없고 치고 날 만큼 배짱이 있고 또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실이 아직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한 거예요.
네, 이렇듯 해명은 했지만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또 한 번 도마에 오른 홍준표 시장. 당 안팎의 우려대로 이재명 대표가 홍 시장을 너무 잘 알았던 걸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랑 주제는요. 조민 내세워 출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갑이라는 지역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토끼를 뭉치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클 거예요. 뭐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이렇듯 출마설이 다시금 거론되는 이유는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공천 기준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삼은 민주당이 바꾼 룰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도 총선 출마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야당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갖고 함께할 수 있는 것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과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가 출마 여부에 큰 변수가 될 듯합니다. 딸 조민 양까지 소환된 출마설,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최고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최고위원회의를 연기한 그런 최고위원회였습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때문에 두 번을 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하고 요새 가장 핫한 이슈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이 문제를 같이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발제의 그 제목을 오늘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전날 그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마무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를 다시 이제 열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을 받았는데 징계 수위의 적절성,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성 의원님. 예,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렵게 된 최고위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걸 그만두는 바람에 원래는 한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 예상이 됐는데 3개월로 깎아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다시 받을 수는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강남에 또 공천을 줄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물러나지 않는 바람에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보수 세력 안에서 약간 약간 극우 쪽에 가까운 분들은 아니 김재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해서 지금 SNS에 좀 항의를 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는 거는 이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런 걸 떠나지, 왜냐하면 이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 총선까지 11개월씩이나 남았기 때문에 1년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총선 공천권이 박탈된 것이냐? 그 정치는 늘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건 예측하기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의 모든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분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징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누구를 징계해서 앞으로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집권당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조차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앞으로 그 집권당이 조금 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내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뭐 제가 이제 그 요약을 하면 정치는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고 해서 총선의 길이 그 공천의 길이 막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내년에 그 총선 공천을 받을 그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신청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정치를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절차상 하자나 이런 것들이 명백할 때 받아들여지죠. 네. 웬만하면 더군다나 법조인 아닙니까? 웬만하면 정당의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게 법원의 그동안의 판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 신청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가 생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1년이죠. 네. 1년이면 물론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마 공천을 한참 논의할 시점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아마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성 의원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 이게 이제 왜 당원권 정지 1년 상당히 중징계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5월 18일에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광주에 아마 내려갈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 대통령이 내려가는데 그 앞두고 좀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또 약간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걸 광주 갔다 와서 깎아줄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 전 의원인데 이분이 원래 고향이 의성일 겁니다. 경북 의성. 네. 의성의 특산물이 이제 마늘인데요. 저 평소에 이분을 보면 이 마늘처럼 좀 사람이 좀 맵고 단단한 데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법원에다가 어떤 뭐 소송이라든가 가처분 같은 걸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아마 총선 전에 탈당해서 대구나 경북 같은 데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서 어떻게든 국회에 복귀하려고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상황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하면 현재 가장 핫 이슈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논란인데요.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이제 권유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수습이 좀 늦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매각한다고 해서 처음에 만약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 불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매각도 이제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이유는 좀 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자고 나면 뭐 몇십억씩 막 불어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누구 돈으로 산 거냐? 김남국 의원 본인 돈으로 산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그냥 가상화폐를 공짜로 받은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관리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난번 입장문 때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9억 4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게 가상자산의 기초 자산이 됐다. 매입하는데 기초 자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다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출처를 제대로 소명을 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출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다른 식의 본인이나 또는 당이 대책을 세우더라도 또는 그걸 발표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수습책보다는 그 미흡한 소명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직자들이 이해관계가 걸리는 무슨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또 장관을 권유를 받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이런 걸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장관직을 고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과 돈을 둘 다 가지면 안 된다 해서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해 보였는데 사실 정치하고 민심은 굉장히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납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에 뭐 투자를 한 것 자체가 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국회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 김남국 의원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대처도 늦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주 좀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이해충돌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그 상황을 정리를 하면 크게 이제 그 쟁점 사안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이제 발의를 한 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른바 그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후원 펀드를 기획 출시했는데 당시 NFT 테마 코인이었던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해충돌 관련해서 쟁점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그렇죠. 아니 저는 뭐 당내에서도 이 이해충돌 문제까지도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놓고 이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왜 이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해충돌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충돌이 너무나 명백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위믹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위믹스 가지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펀드 같은 거를 NFT를 한다 그러면 발표 자체가 위믹스에는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실제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발표를 했어요. 이재명 캠프에 있어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와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판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법률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양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 당내에서 이렇게 그냥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하느냐 마느냐는 거 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확실하게 본인이 과거 이 이해충돌 관련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사죄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아니라 이해충돌이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그건 조사해봐요. 그렇죠. 그걸 조사 어떻게 후에. 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조사는 해야 돼요. 우리 헌법에 46조 1항인데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청렴하게 살 자신이 없으면 사실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혹시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김남국 의원이 사과하고 좀 상당히 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이제 만났는데요. 먼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야당 대표가 대구시장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띄운 상황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 또 옹졸하다. 이렇게 정부 여당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 홍 시장의 만남 그리고 이제 홍 시장의 발언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왜 만났을까? 왜 만나려고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은 네. 사실은 두 사람 다한테 각자 계산법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뭐 익히 그 연구가 끝났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데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사실을 조금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만나줬느냐? 뭐 본인도 얘기했더라고요. 만나자 하는데 어떻게 안 만나냐 그러지만 그거 뭐 다른 일로 바쁘다고 하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만나줬단 말이죠. 네. 그거는 본인은 여전히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뜻을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는 옹졸하지 않다는 면을 저는 과시하고 싶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설령 이재명 대표라도 자기는 만나자는 제안이 있으면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통이 크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이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각자의 계산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더 이득이냐? 그거는 두 사람 다 각자 아마 지금 내가 이득 봤다고 이렇게 그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좋은 일 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의 이제 정치적 계산법은 다르지만 서로 이득이라고 윈윈하는 그런 그렇죠. 만남이었다고 이제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윈윈의 반대말이 뭘까요? 루스루스라고 봅니다. 저희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졌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선에서 졌죠.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진 사람들이 한 1년쯤 뒤에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뒤에서 좀 약간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모습.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옳지 않은 거고요. 네. 저는 그 국민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이벤트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시각차가 선명했던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이제 만남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후에 양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또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요. 마치 그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가 이제 부족하고 야당 대표와 만남이 1년 대통령 취임 1주년 될 때까지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워딩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두 분은 이제 바라보셨는지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아니 이게요.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이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나 아까 제가 계산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일관돼요. 홍준표 대구시장 만난 것도 그렇고 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네. 제1야당 대표? 그리고 그게 단순한 제1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국회 제1당입니다. 국회 협조 없이 그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만났다 하는 점을 은연중에 홍준표 대구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려는 계산 딱 맞아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남행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야당 대표 안 만났습니다 하는 걸 국민한테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그 형태로 기획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만남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때 뭐라고 하셨죠? 난 퇴임하고 나서 좀 잊혀진 사람이 네,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그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게 이 언론에 이렇게 자꾸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한 약속하고 좀 다른 모습입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네. 아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권을 5년 만에 넘겨준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둘이 이렇게 한다? 이거 별로 그렇게 이것도 좋은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도 좀 두 분이 좀 생각을 해서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던 그런 만남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이제 맞았는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신에 출입 기자실을 이제 방문해서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이끌어달라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어 스태핑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논란도 있었고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중단이 됐었고 그 후에 기자들과의 소통이 이렇게 좀 많지 않아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언론 소통 행보 두 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또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초반에 도어 스태핑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 그랬었죠? 실적 뭐 다 있었죠. 네네.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중단이 아니고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언론과의 소통이 결국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홍보수석실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도어 스태핑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6개월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없고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 안 했고 네. 지금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했습니다. 자, 기자실에 방문해서 글쎄요 뭐 좋은 기사로 지적해달라 좀 뭐 잘못 받은 방향이 있으면 라고 하는 게 그러면 기사만 읽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소통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뭐 윤 대통령이 과거 그 취임 100일쯤 즈음에 사실은 기자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뭐 취임 며칠 뭐 이런 거로 살아오지 않았다. 뭐 저는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됐든 또는 뭐 계기가 없더라도 저는 기자들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니까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본인의 국정 실적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잘못된 얘기는 지적을 받기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유사한 형식의 그런 그 회견 같은 도어 회견이든 간담회든 네. 뭐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뭐 약식 회견이든 이게 조만간 뭐 다시 재개될 거다라는 게 정부 여당 측에서도 조금씩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 두고 봐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비정상이었고 지금 정상화시키는데 1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 분야는 반대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상이었고 지금이 비정상인 겁니다. 무슨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인터뷰는 뭐야 외신하고만 하죠. 국내 언론 중에 인터뷰한 데가 조선일보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국내 언론을 언론으로 안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놓고 지금 기자실 갑자기 들려가지고 좀 뭐 우리 좀 잘해봅시다. 이 언론인들을 좀 이렇게 바보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좀 일종의 그 면피라고 봐요. 이걸 확실히 즉시 바로 잡아야 그나마 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언론하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한 역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좀 신속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일치한 의견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 성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만남과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언론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 아주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분의 한 줄 논평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요.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코로나 중대본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학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념적 방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방혁신위원회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군이 골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북한 핵 문제를 외면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주년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거대 야당 입법에 가로막혀서 지금 필요한 제도 정비를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책상 위에 존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에 준 명패가 있습니다.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 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명패 얹어놓고 계속 전 대통령 탓, 야당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오늘 한 줄 논평, 언제까지 야당 탓할 것인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주제로 다뤄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뭐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3월 12일에 발언을 한 거더군요. 그 5.18 관련한 발언. 네. 그러면 지금 2달 지나서
일단락됐습니다. 지금도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했잖아요, 여기서. 네. 그럴 정도로 자, 2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징계로서 이걸 일단락한 방법도 문제지만 2달 동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별로 신통치 않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이런 일을 벌이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지난 12일쯤에서 지금 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 입장문 발표가 어찌 보면 김남국 이 가상화폐 보유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요. 오히려 그게 이런 문제를 좀 진정시켜야 되는데 반대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너무 커져버렸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와서 지금 와서 이제 뭐 진상 조사를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뒷북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국회의 때 아닌 뒷북 유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지도부 회의를 재개한 국민의힘 소식,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 진상조사단을 가동한 민주당 상황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